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실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소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청주 충주부시장 음성 부군수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하신 음성산림연구소 임택 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음성군의 경제, 문화 등을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충북연구원 연구기획실장과 산업경제실장을 역임하신 정삼철 박사님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출신이면서 교육 컨설턴트로 유명하신 충북혁신도시 중앙학원 강태묵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강태묵 원장님하고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강태묵 원장님 어린 시절에 20살 때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저하고 놀았더라고요. 네. 인연이 돌고 돌아서 또 이렇게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 또 만나게 돼서 되게 한 25년 만에 본 거였죠. 네. 다행히도 20살 때 좀 놀다가 바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만약에 계속 같이 놀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과 함께 대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한 분씩 일단 인사 말씀 한 번씩 할까요? 소장님부터. 안녕하세요. 저 임택수입니다. 오늘 어렵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엊그제 대소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나서 우리 대소 면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저도 오늘 이 행사에 우리 언론사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거쳐서 우리 대소면이 더 안전하고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자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택 소장님이셨고 이어서 정삼철 박사님.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연구원에서 34년 근무를 하고 지금은 충북연구원 명예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작은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대소면의 큰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대장암이나 위암 이런 거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이제 교육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읍에서 면으로 이제 올라갔었을 때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드리기 위해 여기 왔고요. 그리고 항상 음성 지역의 밝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교육인 강태묵 원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소읍 승격과 도시 기반 시설 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음성군 곳곳에서 대소읍 승격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대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대소면 인구는 19,500명 정도로 읍 승격 기준인 2만 명에 거의 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읍으로 승격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임택 소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대소면이 읍으로 승격하기에는 대략 몇백 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읍으로 승격하면은 우리 면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또 예산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도 좀 늘어나는 효과는 있는데 인근의 덕산면의 경우와 같이 읍으로 승격했다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급격히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하고 동법 시행령 또 시행 규칙의 행정안전부 부령에 따라서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는 2만 명 이상이고 시가지 인구 비율이 40% 이상, 또 상업 등 도시적 업무 성격을 가진 부분이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승격 절차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음성군에서 이게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군의의 동의를 얻고 또 충청북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은 행정안전부가 우리 대소면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이걸 승인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성군에서 다시
그 조례를 개정하고 또 공포를 하고 그 후에 대소면이 승격하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추가 질문 또 드려도 될까요? 예. 대소면에는 그 외국인도 한 4,800명 정도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도 그 읍승격 기준 인원에 포함이 되는지 그런 부분과 최근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맹동면도 읍승격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예, 그 등록 외국인이라고 그랬죠. 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부령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은 현재로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그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올 3월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 말을 목표로 이걸 포함시킬 것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그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자께서 맹동면의 그 읍승격에 대해서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그 맹동면의 읍은 약 한 13,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만 명에는 좀 많이 미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소면은 음성군 9개 읍면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기업체가 한 700여 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맹동과 대소를 잇는 지방도로 515호선의 교통체증이라든가 시외버스 정류소 문제, 노인복지관 신설 문제, 광해원과 연접한 부영아파트 주변 도로 개선 등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 소장님께서 그리고 이어서 정산초 박사님께도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대소면은 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이 좀 열악한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맹동, 삼성 등 그 우리 산업 단지가 많은 그 기업체가 많은 지역하고 연결하는 그 연결도로가 상당히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군에서 수도권과의 그 이동이 가장 많은 그 터미널, 아직 지금은 터미널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그 정류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대소 시외버스 정류소에는 그 우리 그 여행객들이 변변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대소 발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대소 소재지를 둘러싸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십 년간 농업진흥지역을 풀지를 못해서 이런 그 개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이걸 그 어떻게 우리가 개발 계획을 만들고 중앙 정부를 설득해 가느냐, 그게 가장 큰 그 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그 현행 그 도시계획의 그 방향을 보면은 그 생활권 중심이라기보다는 읍면 단위의 그 도시계획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음성생활권하고 금왕생활권, 금왕대소생활권, 특히 금왕대소생활권을 어떻게 연결하고 또 개발계획을 만드느냐, 그게 가장 큰 숙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정산초 박사님, 네.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오늘도 오면서 대소면의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아마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 새로운 건설을 위해서 그 건설 타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항상 다가오는 것이 그에 따라서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위험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따라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고 또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지역 발전의 모멘텀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또 생활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부분이라든가 또는 환경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뭐 하드웨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람의 함께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휴먼웨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함께 고려가 돼서 실질적으로 대소라고 하는 지역이 전국 어느 도시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경쟁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 때 앞으로의 경쟁력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소면이 읍으로 승격할 경우에 보완해야 될 어떤 교육 시설 같은 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인구가 일단은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면허에서 이제 읍으로 승격을 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학교 몇 개를 더 유치를 한다거나 짓는다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교육이라든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유아기 때부터 그리고 대입까지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 그리고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한 그 교육까지 고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학령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든지 배움의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즉 배움의 능력은 기초 과목인 아시다시피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기초 학력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서 일단 1차적으로 그거를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역상에서 그거를 보완해 주기가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한 가지 예로 이쪽 이제 대소 지역에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 사교육에 대한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이나 거리적인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토익이나 토플 전문 IT 학원조차 이제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교육기관에서 지자체의 합의에 의해서 공교육기관 안으로 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태목 원장님이셨고요. 자,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대소읍 승격과 도시 기반 시설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육 여건, 쾌적한 환경, 따뜻한 복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정말 살고 싶은 대소가 완성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교육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소면을 비롯한 음성군 학생들이 수도권이나 청주 등으로 이렇게 진학을 준비하거나 진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 지역 내 학원을 찾지 않고 타 지역을 시설을 좀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내에 청소년의 어떤 진로 교육과 진학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내 학교 밖에 교육 자원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좀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 강태웅 원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학생들에게 일단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제가 봤을 땐 지역 경시 대회를 유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대소 지역을 와봐야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경시 대회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네. 그 대회를 참가를 하게 되고 그거를 개최를 하는 지역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지역 경시 대회를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줘서 가장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AI 이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기타 소프트웨어, AI, 의료, 건축 등 굉장히 다양한 박람회들이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대소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대소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외부 지역으로 나서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양한 박람회를 방문을 지자체 운영 프로그램으로 이제 해줘서 아이들이 이제 방문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방학 기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건 이제 방학 기간 동안인 것 같습니다. 네, 방학 기간 동안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산학연이 협의를 해서 캠프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든다면 충청북도 안에 있는 친구들을 대소 지역으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대소 지역에서 생활을 해보고 이쪽 지역의 인프라를 느낀 사람들은 나중에 혹시나 지역 이주에 대한 그런 그 기회가 생겼을 때 크게 거부감이 없이 여기에 거주를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진로 선택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생겨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 지역 자체에서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건 간접적으로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시는 편이고 한데 정보 교환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만큼 더 뾰족한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끼리 좀 다르는 이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육 페어가 됐던 아니면 캠프를 통해서 좀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 또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걸 준비하는지를 정보 교환하는 형태의 어떤 모임도 꽤 괜찮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쪽 지역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시험 문제가 쉽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보유하기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그러한 그 메타를 이제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혀 활용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마 저랑 임택수 이제 그 소장님이랑 연결이 된 이제 그 연결고리이기도 한데 서울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살다 온 동네거든요. 근데 그쪽은 옛날부터도 시작을 했고 컨설팅을 거의 연에 한 1,000만 원 정도씩 투자를 하면서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방에서 사교육을 조장을 하기 위해서 뭐 연 1,000만 원을 소비하라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미 경험이 있으시지만 학교의 지역에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약간의 사교육 기관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설이 존재를 한다면은 충분히 아이들의 입시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더 이제 첨언을 하자면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게 제주도라든지요. 그쪽은 이제 국제학교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서 입결이 확 올라가다 보니까 이주가 좀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뭐 대소면이라고 그게 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만 잘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어머니도 교육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네. 충분히 이주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인프라가 좋고 살기 좋은 지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 공교육과 사교육의 어떤 그 적절한 그 믹스를 위한 컨트롤 타워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정삼철 박사님. 네. 저는 그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을 했었던 게 청주라고 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극 요소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자극적인 것을 많이 받게 되면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게 좀 우리는 너무 과보 형태 속에서 아이들을 키워왔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면 혼자서 독립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시키기 위해서 저희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원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 학원이든 뭐 수업 학원이든 학원을 보내면서 학원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해외도 보내고 서울도 보내고 다른 지역으로도 적극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어도 모르던 애가 와가지고서는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을 만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 대소 지역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 기관은 없지만 초, 중, 고까지는 있기 때문에 이 초, 중, 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우선 첫째 지역에 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어떠한 면학 분위기,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어느 정도인가. 그 학교에 어떤 것이라도 다른 지역과 차별된 또는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학생은 절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교 시설 같은 경우도 복합 시설로 많이 다른 지역은 전환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과거 형태의 그 교육 공간으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이들을 케어도 하고 교육도 함께 받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대소 면에서 오히려 로컬 아카데미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도 함께 그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어린아이들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가보면 홈스테이 가구를 구성해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홈커밍데이 형태로 해서 일정 기간 외부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도내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내지 않더라도 외부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 뭐 홈스테이 가구 형태로 조직화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임택수 소장님. 예, 그 교육 문제에서 자유스러운 부모님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공부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요. 사실 현실은 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공교육과 사교육, 또 지방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의 그 역할 분담 문제 등등으로 여러 가지 좀 갈등도 있고 걸림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주체 간의 그 협력과 또 원활한 그 소통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제가 그 충주 부시장 재직하던 때에 그 전해에 그 충주시에서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한 4-5개 있는데 거기에서 일명 그 S대를 한 명밖에 못 갔었어요. 그래갖고 뭐 지역사회에서 난리가 나서 제가 막상 부임해 보니 이 학력 저하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논의가 많이 돼서 제가 그 교육장님하고 입시 전문 컨설팅 업체 대표들을 여러 개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니 아까도 그 강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컨설팅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들하고 해서 한 40여 분을 묶어서 1년간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충주시의 그 학생들이 아주 진학 성적이 엄청 좋았었는데요. 어떻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재원들을 또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형태의 그 협력 모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그 학생하고 학부모 대상 그 학교 단위 진로 진학 연수라는 게 있답니다. 그리고 대입 박람회 등에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생학습관에서 방과후 학습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그 협력 모델을 좀 만들어 간다면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도 높아질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딱딱해지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교육적인 측면이니까 우리 강태웅 원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남은 기간의 수능 공략법 뭐 이런 비법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라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것 같고요. 본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수면입니다. 네, 잠자는 패턴을 무조건 조율을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식습관 조절해놔야 됩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가져갈 수 있는 물건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은 절대로 배척시켜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멀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오전에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위주로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 풀었던 모의고사를 이제 다시 점검하는 식으로 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공부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시에 일어나서 정시에 잘 수 있는 그런 신체 바이오리듬을 만들어내는 게 원래 30일 전부터는 시작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건 약간 팁인데요. 요번에 이제 그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아마 이제 정시 원서를 쓸 겁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이제 원서를 쓸 텐데 이 원서를 쓰는데
가장 이제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카더라 통신이라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카더라 저 카더라 이러면서 이러더라 저러더라. 네네. 검증되지 않은. 맞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말들이 있는데 뭐 내신 몇 등급이면 어느 학교가 붙는다, 내신 몇 등급이면 어느 학교 붙는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충북 지역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현혹되시지 말아야 될 게 그런 게 전문 컨설턴트라고 있어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입시 컨설턴트는 충북 지역에서 저기 안승현 대표님밖에 안 계세요. 저분 한 분밖에 등록돼 있으신 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섣부르게 여기에서 뭐 이 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미리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컨설팅 요구 의뢰를 조금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는요 아이들 이제 성적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공부를 잘했던 타입은 아닙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며칠 남지 않았을 때는 그 학생들의 컨디션인 것 같아요. 딱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에 자고 그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뭐 이런 바이오리듬이라든가 기분, 약간 그냥 뭔가 뭐든지 과하지 않게. 네, 맞습니다. 음식도 좀 적당하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보는 그 수험생에 있는 집안 분위기는 아시잖아요. 왕이지 않습니까? 네. 고3님이라고. 네. 어쨌건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컨디션 조절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소면 그 면에 살고 계신 면민들의 어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신설 및 외국인들의 또 교육 그리고 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성본 산단의 어떤 대금고 구간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임택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대소면이 그 우리 음성군 인구가 9월 말 현재 약 한 9만 2천 명이 좀 넘습니다. 그 대소면 인구는 19,484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인구는 그 등록 외국인이 4,843명으로 우리 음성군 관내에 9개 읍면 중에서 2개 읍면보다 대소면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외국인 지원센터 등이 없어서 좀 아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대소면에서는 대소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약 한 180억 정도, 또 오산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이 약 161억 정도의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이 2개 사업에 넣어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단지 조건이라면은 그 면민들의 그 의견이 좀 합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후에 별도 사업으로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외국인 지원센터 문제는 시설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범죄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들 계십니다. 그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또 경찰 또 외국인 대표 등이 그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그 성본 3단에서 대금고 구간에 그 인도가 없는데 현재 이거를 그 우리 충청북도 의회의 노금식 의원께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6월경에 약 한 3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그 인도 개설이 추진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은 아까 그 오프닝에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론 보도,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대소면 소재의 모 업체에서 일주일도 안 되는 그 기간에 2차례 걸쳐서 유해 물질이 유출돼 가지고 직원과 주민들이 병원 이송되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박사님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지난 일요일 그리고 지난 그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대속면 미국 홍리에 있는 모 에너지 회사에서 유독 물질인 VAM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비닐 아세테이트 모노머라는 아. 그 물질인데요. 이거는 그 과일향이 나는 그 무색 액체랍니다. 현재 접착제라든가 페인트, 건축 자재 등의 기초 원료로 폭넓게 쓰이는데요. 이 인화성이 높고 또 흡입 시에 상당한 위험이 있고 발암 의심 물질로 이렇게 그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위험물 관리법상 제4류, 제1석유류라고 어렵게 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이런 그 물질인데요. 여기 그러니까 1차 때 400리터, 2차 때 400리터가 그 유출이 돼서 그 약 한 20여 명이 그 병원으로 이송되고 그 인근 마을 주민들도 병원 치료를 이렇게 받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약 중에서 가장 그 맹독성이 심한 것이 제초제인데 제초제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맹독 물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무라든가 배추잎이 다 말라주고 있는 이런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아쉽게 좀 생각하는 것은 그 지난 10월 21일 1차 사고가 발생이 된 같은 사업장에서 또 똑같은 그 사고가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 사업자의 안전 불감증이다.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정 당국은 그동안 뭐 했느냐? 이건 관리를 소홀히 한 거 아니냐? 하는 이 총체적 부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부 언론에서는 그 음성군이 최초 사고 후에 3일이 지난 후에서야 그 피해 그 조사 전담 TF를 구성하고 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저의 그 30여 년간의 공직 경험으로 봐서도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차 사고 후에 해당 업체에 왜 조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지 또 음성군에서 취한 조치는 뭔지 그 음성군이 소상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제대로 대응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음성식 승격, 대소읍 승격 이것도 좋지만은 군민의 또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 기본에 충실한 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삼철 목사님. 네. 사람도 그렇고 지역 공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에서 사실 좋지 않은 일이 한번 벌어지면 그에 대한 이미지 잔상은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제품들도 불신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계속 발생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선 앞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안전 불감도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어찌 보면 조금 근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간의 오만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을 그냥 자정 능력에 의해서 알아서 다 처리가 되겠지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 속에 그냥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결국은 이것은 지역에 가져다주는 편익보다는 오히려 그 위험적인 부분들이 훨씬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자연의 역습으로 반드시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부분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을 가보게 되면 성급한 기대감이에요. 모든 부분들이 건설도 빨리빨리 또는 뭐 생산도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속성제 넣고 뭐 이런저런 화학약품 첨가하고 이런 형식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지나친 욕심 또는 성급함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과감하게 떨쳐나가고 바람직한 자연순환 형태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제 이게 그냥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우리 생활 곳곳에 사실 깔려 있거든요. 지금 뭐 화학물질뿐만이 아니라
지하 공간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가스관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언제 어느 때 어떠한 형태로 위험을 초래를 하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연보건 형태의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친환경 형태의 그러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간다든가, 또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생태에 관련되어진 이 부분들을 해소하고 상담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문 공공기관들,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토크콘서트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청중 여러분들의 질문을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실까요? 손 한번. 대소면 성본에 거주하는 주민인데요. 예, 저 성본 산단 내에 아파트 단지 혁신도시에 비해서 공원과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우편 업무는 동성 우체국에 관할하여서 수령하지 못한 등기 우편물을 찾으러 혁신도시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또한 치안은 대소 지구대를 관할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이 늦는 등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공공시설을 보완하여 주민 편익을 높이는 방안이 없는지 임택수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본 산단 내에 주민 편익 시설이 혁신도시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면은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이 됐고, 우리 성본 산단은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조성이 돼 있어서 좀 법 체계는 좀 다릅니다만은 들어와서 사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옆 동네는 잘 돼 있고 우리 동네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소외감, 그런 건 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런 문제가 주민들께서 계속 제기해 주시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당초에 성본 산단 조성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공원과 체육시설 등의 을 추가로 하는 문제는 결국은 예산 문제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단기적으로는 되기는 어렵겠지만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우체국 신설 문제는 아마 이게 또 음성군에서 소관이 아니고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가 하고 있고, 경찰 지구대 신설은 충북경찰청 소관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데와 같이 단시간 내에 추진은 해결 방안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우리 음성군이 우리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유관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나간다면은 미비한 시설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설치되고 배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청주 질문 어떤 분 질문하실까요? 공이 가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래요. 왜냐하면 한 10년 정도 제가 됐을 거예요. 그 밑에 가서 이맘때 아마 벼를 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거기가 가스가 없었어요. 경유하고 등유 저장 탱크만 있었다고.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난 요번에 가스 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게 거가 가스 이산 일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도 사고 나기 전까지는 주요 탱크인 줄 알았다고. 근데 그게 왜 어떤 저기에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건가. 그리고 또 음성군에서는 그런 게 바뀌면은 그 위험한 물질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그걸 알고나 있는지 아마 면 직원들도 아마 모를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가스가 유출이 됐다 해가지고 거기 주유소인데 저장 탱크거든, 기름. 경유하고 석유. 휘발유도 아니고.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내가 그 밑에 가서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콤바인을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여기서 내려놓고 가도 되냐고, 내려가도 되냐고 해라 해서 내가 그때 확인을 했었거든.
근데 요번에 사고가 나니까 그거 가스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그런 법이 어떻게 생긴 거며 그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우리 저 박사님이신가요? 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그 신고를 통해 가지고 사실 진행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하던 뭐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가 이런 곳의 그 저장 시설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그 정도의 선진 행정까지 못 따라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스관로 같은 경우도 지금